1월 26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서울시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죠. 서울시가 조금 전 입장을 냈는데요.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도 인권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했고,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인순 의원도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류 반장, 박영선 전 장관이 오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죠. 네, 박 전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화했고요. 네. 서울의 미래 100년 계획이라는 핵심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로써 박 전 장관은 이미 표밭을 다지고 있는 우상호 의원과 3년 만에 서울시장 경선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2파전이군요. 자, 박 반장, 국민의힘은 오늘 예비 경선에 진출할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등 서울 8명, 부산 6명의 예비 경선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오늘 기호 4번으로 서울시장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6명이 컷오프된 거군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재보궐선거가 이제 7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죠. 여야의 움직임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순서인데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공식 출마했습니다. 봄날 같은 시장이 되겠다, 이런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당내 경쟁 상대죠. 우상호 의원은 오늘 공식 일정을 자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권 보궐선거 소식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서울 시민들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과 재도약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봄을 가져올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봄을 위해 봄날 같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코로나 극복과 대전환의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봄날 같은 시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같은 여성 후보인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의 슬로건 독하게, 섬세하게와는 좀 달라 보이죠. 박 전 장관이 제시한 서울시의 비전 보실까요? 21분 컴팩트 도시인데요. 1000만 도시 서울을 21개 구간으로 나눠서 다핵 분산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고르게 발전을 시키겠다는 거죠. 또 분산된 각 도시에서는 21분 안에 직장과 교육, 보육, 의료가 모두 해결되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출마 선언 장소인 여의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다음처럼 바꾸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여의도에 사는 분들이 채소를 가꾸고 타원형 도시를 돌아서 올라가면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는 그러한 수직 정원 도시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장관직을 던지고 일주일 만에 출사표를 내건 박 전 장관, 준비 기간이 짧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서울시장 출마 이번이 4번째죠. 2011년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지만 고 박원순 당시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했습니다. 2014년과 2018년에 연이어 출마를 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죠.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지 벌써 10년이 된 셈입니다. 여러모로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여성 후보가 유리한 선거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 우상호 의원은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 후보인 박 전 장관을 위해서 일부러 비켜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박 전 장관도 우리는 누나 동생 하던 사이라면서 맞받았는데요. 두 사람의 훈훈한 모습 어제 최규진 반장이 전해드렸었죠. 오래 기다렸어. 아이고, 살이 빠졌는데. 힘들더라고. 혼자 하는 게 힘들더라고. 환영합니다. 네, 어제까지는 민생 행보에 나섰던 우 의원 간호사 협회를 찾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도 간호 업무 종사자셨다면서 눈물을 보이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 전 장관도 출마 선언 전에 시장에서 찍은 눈물 사진을 올렸었죠. 어쨌든 우 의원은 오늘 하루 쉬어가면서 아들과 함께 옛날 사진을 보는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나란히 앉아서 결혼식 사진과 젊었을 적 사진을 보던 두 사람이 의미심장한 대화도 나눕니다. 이제 사이가 좋으셨죠? 좋고 못 살지. 예? 참, 너도 결혼해봐라. 네, 그러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과거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은 과거 본인의 지역구에 와서 강연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운 대통령 두 분 다 내가 좋아하는. 네, 최근에 박영선, 우상호 두 사람 모두 소위 친문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죠. 박 전 장관은 출마를 앞두고 이해찬 전 대표에게 인사를 했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박영선 당시 의원은 당내 친문 세력들을 겨냥해서 순혈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호남 의원이었던 손금주, 이용호 두 사람을 당에서 받아주지 않은 데 대한 거였죠. 그 전에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이른바 양념 발언을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양념, 이른바 여권의 강성 지지층을 빗댄 단어죠. 양념이라는 단어는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한 겁니다. 당시 당내 경선에서는 안희정 후보를 도왔던 박 전 장관, 경선 단일화 이후에는 문재인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원팀으로 선거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탈당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정아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죽이고 당을 살리라는 원로 고문님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그렇게 말했는데요. 선후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5시도 아니고 4시 정치부 회의이던 시절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2년 전 우상호 의원 역시 박 전 장관과 똑같이 순혈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우 의원 역시 친문 대 비문 이런 당내 구도 속에서 86그룹이라는 독자적인 세력으로 오래 활동해 왔습니다. 원내대표 시절에는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원내대표로 있는 동안은 문재인 후보의 사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고요. 네, 어쨌든 문심과 당심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할 두 사람, 친문 마케팅에 이어서 오늘은 이재명 지사 지지층에도 구애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을 한 건데요. 이 지사, 최근엔 차기 대권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죠. 오늘 토론회에는 범여권 의원 50명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두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새로움을 전해주시고 그런 새로운 정책으로 경기도를 이끌어가 주심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또 그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이제 서울시만의 정책이 갖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수도권 지역에서 유사한 정책을 같이 공동으로 펴나가면 저는 훨씬 정책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은 3월 1일에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장 후보는 11일에, 같은 달 11일에 결정이 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영선, 봄날 같은 시장 되겠다. 이재명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한 박영선, 우상호. 네, 최근 이제 개각 발표가 있은 후에 정말 시간의 문제였죠. 박영선 전 장관이 언제 출마 선언을 하느냐, 이제 많이들 이제 예측을 했는데 저희가 어제 아마 오늘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오늘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첫날부터 공약을 제시했는데 아까 이제 유 반장이 설명했지만 21분 컴팩트 도시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21분이에요?
네, 제가 국장이 물어보실 줄 알고 또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요? 네. 한 참석자가 여기서 이제 왜 21분이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박 전 장관은 21분간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5km 정도인데 이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들여놓게 되면 환경 문제도 해결되고 도시 집중화로 인해 차별받는 상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50만 명 정도로 해서 21개 권역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또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공약도 내놨었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출마 선언 직후에는 야간에 무인 계산이 가능한 스마트 슈퍼 2호점을 어제에 이어서 직접 계산을 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결제. 예. 이제 안 계실 때 딴 사람들이 이제 이러고 와서 계산해 갖고 나가는 거죠. 박 전 장관은 오늘 교육과 보육 그리고 복지 공약도 맛보기 정도로 내놨었는데요.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스포일러 하나 하겠습니다. 중간 광고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는 출마 선언 후 박 전 장관이 첫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깜짝이야. 뭘 그렇게, 왜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뉴스룸 홍보하는 거예요? 제가 또 뉴스룸에 아직 적을 두고 있어서 노을 자료를 좀 봐가면서. 아, 그래요? 네, 수작을 그렇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좀 지켜봤다가 내일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아까 이제 그 유 반장이 그 문신 마케팅 얘기를 했죠.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두 사람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거리를 둔 그런 발언도 했던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출마에서도 문신 마케팅이 담겨 있다는 거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파란 운동화인데요. 박 전 장관은 이 운동화가 당에서 선거 지원 요새를 할 때 신던 운동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선거에 나선 후보를 지원할 때 파란 운동화를 주면서 직접 끈을 묶어주기도 했었는데요. 국장, 저도 이제 신발이 좀 많이 닳고 해서 네. 새해를 맞아가지고 좀 이렇게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저희 반장들에게 운동화 하나씩 선물 어떠십니까? 운동화 선물? 예. 그러니까 제가 선물하는 거는 김영란법에 해당 걸리지 않습니다. 예. 안 된다는 거죠? 260으로. 근데 이거 받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아유, 전혀. 그만큼 감사히 일을 더 시킬 수도 있는데.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굉장히 아주 끈질기네. 네, 좋아요. 자, 그나저나 아까 이제 우상호 의원 오래 기다렸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 두 사람의 돈독한 그런 사이를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오늘 공식 일정을 아예 안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출마 선언을 한 날이니까 이제 그만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일 텐데 대신 야권 후보들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씩 했죠. 우상호 의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 우상호 의원은 그 페이스북에다가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그 건설업자 대변인 노릇은 이제 그만하라 이렇게 썼는데요.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에 맡긴 결과가 지금의 미친 집값이라면서 그 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떠올려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정책은 원주민이 분담금 부담 없이 서울시가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명박 시장이 진행했던 뉴타운 정책은 원주민의 정착률이 20%에도 미달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동의했던 원주민 80%는 다 쫓겨가고 20%만 남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손실보상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직접 손실보상금 얘기를 꺼내고 있고 지금 이제 여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이번 이 이슈가 재보궐선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일단 점쳐지는데 오늘은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나요? 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이 손실보상 제도화를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해야 한다면서 2월 국회를 앞두고 입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는데요.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당장 도움이 안 되면 백약이 무효다라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 초로 지급 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소급 적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야권에서는 선거용 정책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는 있지만 또 계속 반대만 할 수 없는 이게 또 상당히 좀 미묘한 그런 사안이잖아요. 오늘 보니까 야권에서도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었고요. 거기서 손실보상법 관련한 얘기가 또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정부의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다양한 업종별 소상공인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60% 후반대까지 올라간다면서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집합금지 때 200만 원, 이번에 3차 집합금지 때 3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건 피해 규모에 비해서 10분의 1가량 되는 지원금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피해 수습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 예산부터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550조 정도 되는데 이걸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잡은 것에 대해서도 번지수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관련 논의에 참여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권에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손실보상금 카드를 꺼냈다는 인식입니다. 또 총리는 지난 예산심의 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무슨 손실보상을 하자 하는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구난 방식의 소위 정부의 시책을 가지고는 이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선거용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논의에는 참여를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작년 전체 경제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다는 통계 자료가 오늘 나왔죠.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로 집계가 됐습니다. 외환위기였던 지난 1998년 마이너스 5.1% 이후에 처음인데요. 역시 코로나19 충격 때문으로 보입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와 2분기에 모두 마이너스 1.3%와 3.2%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3분기 2.1%, 4분기 1.1%로 반등했습니다. 4분기의 경우는 반도체와 화학제품 중심으로 수출이 5.2% 증가했는데요. 민간 소비, 특히 음식, 숙박 같은 서비스와 재화 소비가 모두 위축돼서 마이너스 1.7%나 감소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이 마이너스 3에서 10% 역성장이 예상되는 데 비해 우리는 역성장 폭이 훨씬 적었다면서 정부는 재정을 통해서 위기 상황에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나마 선방했다. 이게 이제 홍남기 부총리의 생각인 모양이군요. 자, 여권 재보궐 상황 좀 알아봤고요. 이어서 야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선 봄날 같은 시장 되겠다. 이재명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한 박영선 우상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예비 경선에 나설 후보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서울 8명, 부산 6명으로 추린 건데요. 이제 예비 경선을 거쳐서 본 경선에 올라갈 후보가 각각 4명이 정해집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후보 등록을 했고요. 야권 단일화 실무 협상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연일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는데 야권 관련한 소식을 박준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서울파 전 연하라와 맞설 대표 장수를 놓고 자체 선발전에 나선 김나라.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는데 장수 선발은 어찌 되어가고 있는가. 14명이 나서 싸운데 그중 8명을 추려 싸웁니다. 백전 노장들도 좋지만 신의 장수들도 두루 살피도록 하라. 옆에서 지켜보는 당나라 철수왕은 속이 타들어가고 꾸물거릴 시간이 없소이다. 어서 힘을 합쳐야 하오. 네, 선거 읽어주는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서울 파전으로 시작했는데요. 여종의 가족분들이 피로감을 느끼시지 않게 간간히 연재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예비 경선에 나설 후보 선발을 마쳤습니다. 예비 후보들 명단을 정리해봤는데요. 잠시 화면을 보시면요. 서울은 김근식, 김선동, 나경원, 오세훈, 그리고 오신환, 이승현, 이종구, 조은희, 이렇게 8명. 그리고 부산은 박민식, 박성훈, 박형준, 이현주, 이진복, 전성아, 이렇게 6명입니다. 서울은 지원자 14명 가운데 6명이, 부산에서는 9명 가운데 3명이 컷오프된 겁니다. 이 8분의 공관 의원들은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분들, 경쟁력 있는 인사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압축해서 만장일치로 예비경선 진출자를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비경선을 거쳐 서울과 부산 각 4명씩 본경선 진출자를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선 일정이야 어떻게 되든 당연히 본경선에는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백전노장인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두 사람 다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 전 시장은 택시기사들 마음 줄여서 택심 잡기, 나 전 의원은 여자 마음, 여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나 전 의원 여자 마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잡고 싶은 생각은 없는 모양입니다. 딱 한 여자의 마음만큼은 별로 내키지 않는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출마 선언하기가 무섭게 견제구를 던졌는데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짤막한 유감 표명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인가? 박영선 전 장관은 진실을 회피했다. 피해자의 고통을, 시민의 분노와 실망을 차갑게 외면했다. 이런 내용을 올린 겁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박 전 장관이 여성 후보로서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렇게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일선에서 뛰고 있지만 썩 흡족하지만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인데요. 이미 인지도가 있는 오, 나 두 사람만 하이라이트를 받는 게 기쁘지만은 않은 거죠. 어제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 후보들이 옛날 사람들이다 보니 변화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는 회의적입니다. 두 후보를 옛날 사람이라고 지칭한 건데요.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코너죠. 정치인들의 속마음을 노래로 들어보는 박 반장의 같이 들어 박. 신혜원 반장이 맨날 이 시각 노스룸이 여정의 대표 코너라고 하는데요. 옛날 사람이 하는 말이니 존중해야겠죠. 같이 들어 박은 여정의 원내대표 코너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김 위원장의 속마음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지나간 모습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두 후보를 옛날 사람이라고 무작정 깎아내린 건 아니고요. 기성 정치인의 연륜도 중요하지만 바뀐 시대 정신에 맞춰서 새로운 면모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겠죠.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야권 단일화를 놓고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삿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안철수 대표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을 신청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전선으로 떠나는 군인의 심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는 단순한 예비후보 등록 서류가 아닙니다.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제 굳은 의지가 담긴 국민께 드리는 출사표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안 대표의 군인 시절 모습인데요. 해군 군의관으로 임관하기 전에 훈련소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결의에 찼다? 이렇게까지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야무진 모습으로 군화를 닦고 있네요. 오늘도 김 위원장한테 좀 들으라는 식으로 야무지게 한마디 했습니다. 실무선에서 협상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3월 초에 2주 정도밖에는 남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협상을 할 때 만약에 그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굉장히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야권 단일화 실무 협상이라도 빨리 하자고 재촉한 건데요. 단일화는 오나 아니 아니라 안 오나? 이런 우려 때문이겠죠. 하지만 김 위원장, 유독 안 대표에게는 늘 냉담한 태도죠.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당대표와 단일화 관련해서는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까요? 나는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나는 이 국민의힘의 후보를 만드는 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그에 대해서는 난 관심이 없어요. 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게 우선이란 건데요. 3월 돼서 안 대표에다 금태섭 전 의원까지 같이 경선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뽑으면 되는 거니까 급할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 위원장은 한 매체와 김종인 대화라는 신간을 내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안철수를 부추겨 가지고서 나를 좀 어떻게 흔들어 보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움직일 것 같은 사람이면 지금 이 짓을 안 해 라고 말이죠. 김 위원장이 말한 그 몇몇 사람, 혹시 이 사람인가요? 우리 당의 대표적인 게 있는 분이 3자 대결 필승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일화 이야기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실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서로 굳은 약속을 하고 국민한테 그 서약을 하고 그래 해도 마지막 가서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데 3자 필승론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만일 특정 후보가 거부하고 출마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엔 약속을 깨고 출마한 사람에게 표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3자 대결해도 국민의힘이 이긴다. 그런 의미에서 말한 거다라고 했는데요. 단일화 자체는 찬성해도 3자 대결의 상황을 대비는 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 서울 파전의 뒷얘기로 오늘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급할 것 없다는 힘나라 종인왕과 서둘러야 한다는 당나라 철수왕. 둘의 기싸움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나경원, 오세훈, 힘나라 백전 노장들은 연일 바삐 움직이며 위용을 가시하고 있죠. 양강구도를 뒤흔들 새로운 장수가 부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예비경선 후보 최종 확정, 김종인, 안철수 단일화 기싸움 계속. 네, 아무래도 박 반장이 무협지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약간 무협지 출신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무협지가 굉장한 그 유희거리였어요. 저도 진짜 많이 읽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 때는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그 무협지를 몇 권 읽었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몇 벽 읽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화가게 가면은 이게 벽에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 한 4-5벽 정도는 읽어야 무협지를 읽었다. 그 정도 얘기를 했죠. 삼국지를 읽었는데 저는 좀.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자, 그 안철수 대표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 반장이 소개했지만 3월에 가서 단일화 협상을 시작하면은 너무 늦다. 뭐 그런 얘기를 오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월 안에 이제 결론을 내야 된다는 그 주장은 오늘 다시 핀 거고요. 저희가 뭐 누차 소개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월 초에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기까지는 단일화 협상은 뭐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좀 밝히고 있는데 아무튼 안철수 대표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 후보들 중에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상당히 실망감을 드러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시장이 택시기사들과 만난 뒤에 그 백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그런 입장을 충분히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출마 전에 열흘이나 기다리면서 그분의 결단을 촉구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 대표가 단일화 불발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점이 못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 시장은 출마 선언을 늦춰가면서까지 기다리면서 나도 많은 오해도 받고 비판도 받았는데 불과 며칠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을 많은 분들은 예측하지 못하셨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안 대표를 향해서는 열흘 동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 경선이 3월이면 마무리가 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정치적 도의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또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상 나도 한 명의 후보라면서 이후 단일화 일정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참 최 반장. 실제로 국민들이요 단일화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공개한 결과입니다. 지난 20일 전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1.2%, 성사될 것이라 보는 응답이 29.9%가 나왔습니다. 될 것으로 본다는 응답보다 안 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많았던 겁니다. 자, 어쨌든 후보 단일화 논의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좀 지지부진한 그런 양상이지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의미 있는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네, 정책적인 접점을 먼저 찾자 이런 시도인데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국회의원 연구 모임 국민미래포럼에서 보궐선거에서 양당의 공동정책을 만들어서 제시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 25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점심을 함께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포럼 소속 의원들이 안 대표에게 정서적, 정책적으로 양당이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누가 되든지 이질감 없이 야권을 대표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통 공약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 대표도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국민미래포럼은 3선 의원인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과 초선 의원 1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선 권은희 의원과 최현숙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모두 20여 명 규모의 연구 모임입니다. 이른바 97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의원들 가운데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이 주축을 이뤄서 야권 혁신을 도모하자며 지난 총선 이후 포럼을 출범한 건데요. 저희 조익신 반장은 뭐 97은 아니고 98 그룹이긴 97 한데요. 아니에요? 제가 빠른 80이라 네. 그래요? 79년생이고 저는 빠른 80, 80년생. 아까 물어봤는데 끝까지 98을 주장하셔서 아무튼 저는 98 옛날 그룹 386 세대예요. 네. 네. 지금 586. 지금 586. 빨리 이거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알았어요. 네, 98 그룹인데 그 근처 세대들이 진짜 혁신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안 대표와 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도 이 포럼에 참석해서 야권 혁신을 주제로 강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지명도가 높은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전 시장 쪽에 이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다른 예비 후보들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들 동향은 어때요? 네, 그럼 제가 조은희 서초구청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죠. 오늘 이제 통과를 했는데 오늘 나경원 전 의원에게 여성 가산점을 받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조 구청장은 오늘 입장문에서 우리 당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을 두고 당 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있다라면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때도 여성 가산점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나 후보님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성 후보에게 예비 경선에서 20%, 본 경선에서 10%의 가산점을 주는데요. 조 구청장은 민주당 시장의 성비위로 발생한 이번 선거에서 여성 가산점을 두고 차별과 혜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데는 반대한다라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류 반장은 또 여당 후보 말고 야당 후보도 또 잘 상세히 챙기네요. 네, 아무래도 여야 후보가 주고받는 말이 많다 보니까 네. 제가 둘 다 좀 챙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런 마음가짐이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좀 젊은 기자 시절에 그렇게 좀 취재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박 반장은 여당 후보들 동향도 좀 체크해야죠. 아니 뭐 여당은 후보가 2명뿐이지만 야당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본업에 충실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야당 후보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서로 얘기는 많이 나눠요. 서로 이제 정보 교류도 하고. 자, 그러면은 야권 소식도 다른 게 어떤 게 더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박영선 장관 출마 선언에 대해서 야당 후보들이 내놓은 입장들을 좀 제가 모아봤는데요. 좀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출마 선언에서 사과가 없다는 걸 문제 삼은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입장 아까 발제 설명을 드렸고 그 오세훈 전 시장부터 말씀드리면요. 단 한마디 언급도 사과도 없었다는 사실을 많은 시민들이 눈여겨보실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권력형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는 서울시 공직사회를 만들지 깊이 있는 토론을 기대한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페이스북에서 성범죄자들 보유 정당 후보가 되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님의 뜻을 기리겠다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창녕 장지까지 따라가셨던 분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겠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오신환 전 의원은 다른 분야에서 박 전 장관을 공격했는데요. 여의도 비전 공약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 전 의원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만 똑대서 세종시로 보내고 국회의사당에 콘서트홀이나 세우자는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박 전 장관의 공약을 폄하했습니다. 위험하고 천박한 발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또 얼마 전 우상호 의원이 발표한 여의도 금융중심 도시 공약과 본질적으로도 다르지 않다고 이 두 후보를 같이 겨냥했습니다. 비판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혔는데요. 국회의 가장 큰 기능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 일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대로 두고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정권의 독주는 더욱 강화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은 더욱더 약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후보들 간 견제 수위도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 후보 등록한 사람이 원래 14명이었는데 오늘 예비 후보가 8명으로 줄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본 경선에는 4명이 올라간다는 네. 거죠. 그 안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관련한 속보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예비경선 후보 확정, 안철수 단일화 협상 촉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저녁 늦게 정치부회의 끝난 직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자신의 비서를 성희롱했다는 결론을 냈는데요. 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입니다. 피해자 측은 이젠 책임질 시간이라며 2차 가해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의 사죄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정의로운 권고를 내려달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의 호소에 응답을 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 성희롱이란 개념엔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이란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위 이번 판단,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첫 성추행 인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지난달 말 수사를 마쳤습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권위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피해자의 주장으로 묻힐 뻔했습니다. 인권위가 밝힌 구체적인 성희롱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직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겁니다. 인권위가 판단 근거로 삼은 건 참고인들의 증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속 증거들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죠. 때문에 더 엄격히 성희롱 여부를 판단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언이나 증거가 없다면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좀 더 명확히 밝혀줄 퍼즐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바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입니다. 경찰이 이미 디지털 포렌식까지 마쳤지만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만 사용을 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유가족이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넘겨준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핵심 증거인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이 없어졌습니다. 빼돌려졌습니다. 서울시 소관의 물품인 휴대폰을 이용자의 유가족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기기를 준 것이 바로 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여성단체들에선 검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검찰은 박 전 시장에게 누가 피소 사실을 유출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성추행 여부를 직접적으로 들여다보진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인권위의 발표가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번 인권위의 결과 발표를 누구보다 기다렸을 뿐 바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측은 이젠 책임져야 할 시간이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2차 가해로 큰 고통을 겪었죠. 피해자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가 성추행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스스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한 사실 자체가 2차 가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누군가 고소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인데요. 앞서 검찰이 수사 중이다 말씀을 드렸죠.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밝힌 전달 과정은 이렇습니다. 김재현 변호사는 지난 7월 7일 시민단체 관계자 A씨에게 연락해서 박 전 시장에 대한 미투 사건을 고소할 예정이라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와 이를 논의를 했고 논의 과정에서 한 관계자가 그 다음 날 여당 국회의원에게 고소 관련 사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즉시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를 해서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목된 여당 의원 남인순 의원 측은 이 사실 피해자 측은 관계자들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문제가 피해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밝혀지고 좀 책임이 따르기를 좀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족을 달았습니다.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어본 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다 이렇게 썼는데요. 본인은 피소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유출한 바도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했습니다. 조만간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진실이 밝혀지겠죠. 남 의원이 사과할 일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란 이 신조어, 여권에서 유행을 했었죠. 남 의원은 이 단어를 쓰자고 주장한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젠더폭력 대책 TF위원장으로서 반복된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피해 호소인이 현재 느끼고 있을 두려움. 남 의원은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며 이 역시 사과를 했습니다. 남 의원이 말한 오해와 불신으로 현직 검사가 나도 추행했다는 글을 버젓이 올리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남 의원의 이딴 사과 호소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피해자 측이 받아들일진 미지수입니다. 피해자 측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인권위의 결정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왔죠. 민주당도 사과 논평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위의 결과를 존중하며 피해자와 서울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인지적 정당 문화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정의당을 향해선 이런 강한 단어들을 사용했었죠. 충격, 경악, 무관용 원칙이라고 말입니다. 정의당 윤호정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듯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충격을 넘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수석 대변인님이 논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너희는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라는 그런 비판을 저희가 지금 온전히 감당해야 할 이런 정의당의 처지를 알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모두 옳고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좀 많지만 절대 하지 않을 거고요.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보다 못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충격과 경악이란 민주당의 입장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건데요. 이제는 당이 나서서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를 보호할 때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성 문제로 나란히 위기를 맞은 민주당과 정의당,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추미애 장관 나가고 나면 좀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이 오려나 했습니다마는 이리를 피하니 범을 만나는 그런 격이 돼버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범에 비유했던 국민의힘. 박 후보자의 자질이 부족하다면서 반대를 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는데요. 송부 시한은 27일, 바로 내일까지입니다. 현재로선 야당이 협조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국회가 끝내 보고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임명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28일 임명 절차를 밟을 걸로 보이는데요. 박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 27번째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일이 대신 범을 만난 국민의힘,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집요하게 박 후보자를 물고 늘어졌는데요. 박 후보자의 학창시절 추억까지 끄집어냈습니다. 이른바 갈매기 조나단, 박 후보자가 가입했던 서클 이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내가 몰매를 맞아서 서클을 만들어 복수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몰매를 맞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자서전에 밝힌 친구가 몰매를 맞게 돼서 싸움이 벌어진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생각했던 제가 힘이 없는 정의는 쓸모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질풍노도와 같은 당황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면은 이 갈매기 준하단이라는 서클을 직접 만든 것이군요. 만든 게 아니고 네, 만든 거죠? 저희들 큰 사고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전학 전학을 조치가 갔습니다. 4명이나 이루어졌는데 그 사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 아우 관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서클까지는 아니지만 사법연수원 동기관계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친분이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 윤석열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혹시 주저하거나 후퇴할 우려가 있다라는 일부의 의견들도 있는데 일반적인 의미의 동기로서의 친분이라고 하면 모를까 특별하고 개별적인 그러한 친분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과 박 후보자의 사이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누가 봐도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설령 그랬었더라도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뿐 아니라 청문위원 자격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박 후보자의 재산 신고를 문제 삼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 재산 누락으로 재판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누구의 재산 신고를 감히 함부로 검증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을 조수진 의원이 아니죠. 그런데 불똥이 김용민 의원이 아닌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튀었습니다. 예, 동료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의 발언에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김용민 의원 다 발언 다 마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조수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넣어주세요. 시작해 주세요. 시간 넣으라고. 뭐라고요? 시간 넣어요. 시작하라고. 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디다 대고 이것이래? 어디다 대고 그러면은 맨날 욕하십니까? 후보자 검증까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국회 수준은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준 듯 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원순 피해자, 이젠 책임질 시간. 이제와 고개 숙인 사과 호소인 남인순.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저녁에 그 결과를 냈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속보를 기다렸는데 정치부회 끝난 직후에 나왔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면서 서울시 측에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권고도 했고 조금 전에 서울시가 관련한 입장을 밝혔죠. 네, 서울시는 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시민들에게도 정중히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피해자에게 상처를 더하는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시는 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반장, 인권위가 이번 조사에서요. 서울시 직원들의 일종의 성추행 방조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 인권위는 서울시 직원들이 성추행을 방조한 책임에 대해선 객관적인 증거 확인이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업무가 힘들다면서 정보 요청을 하고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동료나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정보 요청을 박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하였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봤는데요. 젊은 여성만을 관행처럼 비서로 발탁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관련 관행을 바꾸기로 했다면서요? 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젊은 여성 일생으로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시장실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이 소식을 좀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의당이 오늘 긴급 의원총회와 전략회의를 연달아 좀 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오늘도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앞서서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큰 충격과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총에선 지도부 재구성 문제와 함께 보궐선거 후보 무공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강은미 원내대표는 시도당과 부산시당 그리고 서울시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재보궐 규책 사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후보를 내지 말라 강하게 비판을 해왔는데요.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지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후보를 내긴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30일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요. 정의당이 오늘 오후에 그 전략협의회를 열었는데 지금 이제 조반장이 재보궐 얘기도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은 일단 현 지도부 대신에 비대위를 설치하기로 했다네요. 그래서 강은미 원내대표하고 김윤기 현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당분간 매일 회의를 열어서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고 하고요.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도부 사퇴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설명이고 지금 이제 조반장이 얘기했던 재보궐 관련한 이슈, 그러니까 후보를 낼 것이냐 말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 비대위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 장혜영 의원은 형사고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지만 한 시민단체가 김종철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활빈단이라는 곳인데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활빈단 측은 사퇴와 직위 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면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당대표의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려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소 그리고 고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자,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요. 이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으니까요. 피해 당시 상황도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정의당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추가 설명을 내놨죠. 네,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성추행 행위가 뭐냐 이런 궁금증을 제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번 사건을 직접 발표한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는 성추행이다라고만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배 부대표는 구체적인 행위를 밝히면 행위의 경중을 따지면서 그 정도냐,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런 성추행에 대한 판단을 개인이 가진 통념에 기반해서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사건의 본질을 흘릴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음주를 했느냐라는 질문, 궁금증도 나왔는데 같은 이유로 성추행 사건이다 이런 답변을 내놨는데요. 피해자가 술을 마셨으면 왜 술자리에 갔냐고 추궁을 하고 술을 안 마셨으면 왜 맨정신에 그랬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네. 자,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국무조정실이 2020년도 부처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법무부가 C등급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을 겪었던 법무부가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부처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2020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법무부와 통일부, 여성가족부와 공정위가 최하 등급 C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법무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법무부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C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8일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내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모레 아마 임명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박범계 후보자의 어깨가 무겁겠네요. 지금 이제 C등급 얘기도 했는데. 그렇죠? 제가 아까 근데 발제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박범계 후보자가 몸담았던 기러기, 갈매기 조나단 이게 유래가 어딘지 아세요? 당연히 알죠. 미국의 소설가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 아니에요?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어렸을 때 학교 필독도서였는데. 네, 비상을 꿈꾸는 한 마리 갈매기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본질을 조명한 그런 좋은 작품이죠. 역시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좀 검색 바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검색이 아니라 국문학도잖아요. 거기도 국문학도인데 조반장도? 저는 이제 한글로 된 책을 주로 읽어서 어린 시절에 감동을 많이 받았던 알았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렸을 때 저도 읽었어요.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꺼낸 거예요? 설도 다가오고 이제 갈매기 쌀이 그렇게 또 이게 설 선물로 인기가 많다고 해서
국장님 좀 이렇게 운동하러 같이 좀 해주시면은. 그 갈매기살도 갈매기살이고 저 진짜 와서 소고기 한 번도 먹지를 못했거든요. 우리 회식을 진짜로. 못 하고 있잖아요. 네, 회식 코로나 못한 때문에. 설 선물로 그 제가 지난번에 가짜 뉴스 이렇게.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네. 네, 설 선물로. 아 근데 아까 그 신발끈도 그렇고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설이니까요. 알았습니다. 고려는 해볼게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난 다음에. 자,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원순 피해자 이젠 책임질 시간. 이제와 고개 숙인 사과 호소인 남인순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규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도 또다시 독주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됐고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여전히 주춤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규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인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요. 또 새 얼굴을 소개해야죠. 청와대 담당 신혜원 반장이 휴가를 떠났고요. 이제 보도국 최규진 기자가 일주일 동안 이제 저희와 함께하게 됐고요. 각오 한마디 들어야죠. 짧게. 네. 수상소감을 말하는 것 같아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네. 제가 사실 언론사 입사 전에 항상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던 프로그램인 정치부 회의에 나와서 참 영광이고 부모님이 이 프로그램 굉장히 애청자인데 부모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엄마 나 정치부 회의 나왔다. 아니 길게 하네요. 역대 잠깐 왔던 반장들 중에는 제일 오래 한 것 같고요. 얼굴이 순정 만화 주인공 닮은. 예,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말이죠. 휴가를 떠난 신혜원 반장을 대신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신블리 어디 갔냐 찾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조금 서운한 감정도 드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봤는데 신 반장 아주 행복한 걸로 보입니다. 속 타는 지금 제 심정 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사람 정치권에도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양이 일륜, 차기 대선 주자 중 순위를 다투고 있는 인물들을 부르는 말이죠.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론조사마다 10% 이상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3명이기도 한데요. 이재명 지사 어제 발표된 이 한 여론조사에서 26.2%의 지지율로 다시 한번 1위를 나타냈습니다. 뒤따르는 윤석열 총장과 이낙연 대표는 또다시 2배 가까운 격차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도입 등 꺼내는 화두마다 이슈가 되면서 덕을 봤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예비 후보로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사실상 시작한 지 꽤 됐잖아요. 네. 무슨 고충은 없어요? 하면서 제일 큰 고충? 아, 있지요. 뭐예요? 하나만 딱. 언론에서 잘 안 써준다는 거죠. 아유, 이제 그런 걱정 넣어둬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조익신 발장의 발제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 지사가 1위를 차지한 반면에 이 대표와 윤 총장의 지지율은 계속 낮아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눈에 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 지사의 독주에 다른 대선 주자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재난지원금 공방이었는데요. 이 지사는 집단자살 사회 칼럼까지 공유하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였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방역 지침과는 다르다며 깜빡이 잘못 켰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 지사의 계획에 대해서 뭐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 좀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방역이라는 것은 유리그릇을 다루듯이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확산되는 마당에 왜 소비 쿠폰을 주었느냐,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대표의 이 묵직한 돌직구. 그런데 이 대표의 별명 중 하나가 바로 엄근진 아니었나요? 엄격 근엄 진지. 특유의 애매모호한 화법 때문인데요. 탕수육 이런 걸 먹을 때도 먹는 방법을 물어도 이런 답을 한다는 패러디까지 유행을 했었습니다. 탕수육 부먹하세요, 찍먹하세요, 의원님? 저는 찍어 먹습니다. 그래야 바삭바삭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조금 애매모호한 대답을 내놨었는데 확실히 요즘 들어 태도가 조금 바뀐 모양입니다. 이 대표가 찍먹파라면요, 이 지사를 어쩌면 부먹파로 보는 듯한데요. 최근에는 다시 저격 발언을 했습니다. 이 지사가 사실 부먹파인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하지만 이제는 이분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총리입니다. 최근 기재부에 이어서
이 지사 그리고 이 대표까지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젠틀맨으로 꼽히던 정 총리 3단 고은처럼 분노 게이지를 뿜어내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디다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차등 지원을 하는 게 옳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것이 옳다. 최근엔 측근인 이원욱 의원도 이 지사를 친구라고 부르면서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었죠. 하지만 이 지사는 오늘도 재난지원금에 관한 소신 굽히지 않았습니다. 소액의 보편 지원 때문에 방역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잘 안 지킬 것이다, 또 잘 못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양이 인륜 중에서 윤의 상황 그러면 어떨까요? 한때 야권 대선 후보로 꼽히며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윤석열 총장. 지난달보다 다시 0.4%포인트 하락한 14.6%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는 한 자릿수 미만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 번 우리 조익신 반장의 통찰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친 겁니다. 지난주 이건 추윤 클라시코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뜨겁게 맞붙던 추미애 장관이 사라지면서 관심이 멀어졌다는 분석이 맞는 듯합니다. 저는요, 영화 다크나이트 속의 조커의 대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배트맨 없이는 천하의 조커도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 둘의 관계가 제가 과연 적절한 비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You complete me. 그런데 저보다 더 적합한 비유를 하신 분은 야당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평행 이론을 꺼내들었던 이 사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별의 순간이요?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인생에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별의 순간, 윤석열 총장에게 별의 순간은 지금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내가 보기엔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거예요 아마. 본인이 그거를 파악하면은 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파악을 못하면은 뭐 그냥 그걸로 말아버리는 거죠. 글쎄요, 김 위원장의 예지력 상승일지 그 순간이 정말로 지나갔을지. 하지만 야당에선 윤 총장 이외에는 마땅히 후보로 꼽히는 사람이 없어서 그저 이 상황을 바라만 봐야 한다는 답답함까지도 느껴집니다. 중구난방에 뭐 하나 분명해진 게 없습니다. 차기 대권을 향한 각축전으로 정작 필요한 논의는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한 얘기는 이제까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해서 취임식까지도 빠졌던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먼 플로리다까지 대통령만의 핵가방까지 들고 가는 패기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그 핵이 탄핵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이 현지 시간 25일 트럼프의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제출한 겁니다. Donald John Trump thus warrants impeachment and trial, removal from office, and disqualification to hold and enjoy any office of honor, trust, or profit under the United States. 하원에서 이 탄핵안을 들고 지나간 길, 국회의사당에서 지난 6일 트럼프 시위대가 난입했던 그 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혐의가 내란 선동이란 걸 따져보면 가슴이 웅장해질 정도인데요.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실제 심판 절차 자체는 다음 달 둘째 주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비슷하게 이루어지는데요. 탄핵 소추위원이 검사 역할을, 트럼프 측 법률팀이 변호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First of all, I think the trial is stupid. I think it's counterproductive. We already have a flaming fire in this country, and it's like taking a bunch of gasoline and pouring it on top of the fire. 그런데 트럼프 측의 상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앞서 트럼프는 트위터에다가 워싱턴으로 가자면서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시위대는 이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불리한 증거가 점점 더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퇴임하면서도 사면권을 발휘하지 않은 채 백악관을 그대로 비워줬다는 게 배신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I thought I was following my president. I thought I was following what we were called to do. He asked us to fly there. He asked us to be there. 자, 무슨 영화 대사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돌아오겠다 이렇게 예고했었던 트럼프. 지난 주말까지 골프 삼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집 위로는 그 순간 최악의 대통령이란 현수막을 단 이런 비행기까지 날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까지 탄핵 심판에 찬성한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트럼프는 탄핵 소추안이 제출된 직후 플로리다에 전임 대통령의 집무실을 차리겠다고 그렇게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대통령 선거 소식 늘 뜨거운 화제거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지지율 1위, 윤석열, 이낙연과 격차 2배. 네, 자 어쨌든 지금 뭐 지지율이 요동치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또 그래 왔죠. 하지만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소개했던 대로 또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앞서 저희가 이제 재보궐 얘기도 했지만 대선 관련 얘기도 정말 많이 하게 돼 있죠. 여론조사가 더 나오면요. 저희가 추후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퇴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굴욕을 당했다 이런 얘기 지난주 저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하던 은행에서 계좌를 끊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늘 들려온 소식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집념이 대단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퇴임 이후에 정치 활동을 위한 집무실을 마련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신, 공개 성명, 방송 출연, 공식 활동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관장할 집무실을 개설했다는 건데요. 위치는 트럼프의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입니다. 성명서를 보시면 미국의 상징 독수리 백악관 국장이 새겨져 있는데요. 트럼프 측은 트럼프는 항상 그리고 영원히 미국인들을 위한 챔피언이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사무실을 연 날은 탄핵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간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4년 후 대선에 좀 도전할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신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그 전에 이제 참모들하고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애국당인가 뭐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 움직임이 구체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그리고요, 그 바이든 대통령도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연일 그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본격적인 트럼프 지우기의 한창인 그런 모양새죠, 여전히.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재허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했던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조치를 뒤집은 겁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의 정책으로 사실상 되돌아간 건데요. 또 미국 $20 지폐에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 얼굴도 교체하겠다 이런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잭슨 대통령은 노예제를 유지했던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다가 초상화까지 걸면서 자신의 영웅으로 삼던 인물입니다. 맞아요. 네. 백악관은 최근 이를 흑인 인권에 헌신한 여성운동가인 해리엇 터브만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백일 우월주의나 차별주의 이런 기조를 내세웠던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모두 바꾸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지우기가 한창인데 다시 돌아오겠다는 트럼프의 약속.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 뭐 다음에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지지율 1위, 윤석열, 이낙연과 격차 2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그 정도로 뭘 그래입니다. 앞서 저희가 간단히 얘기를 해봤는데요.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놓고 정의당이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행위를 덧붙일 경우 초래할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내린 결정인데요. 특히 그 정도야, 그 정도로 뭘 그래 같은 경중을 따지는 판단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뭘 그래? 성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에 과연 정도를 매길 수 있을까요? 피해자다움이란 이름으로 경중을 따져선 안 된다는 생각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재보궐 상황이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네요.